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은 이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뭐였냐면 외국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이 없을 때, 즉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없고 일반적인 국내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있을 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납세 의무가 끝나버려요? 네, 완납적 원천징수 그것을 받을 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대고 나머지를 받죠. 그게 얼마냐면 14%. 이걸로 과세가 종결된다. 근데 이게 왜 맞는 얘기냐면 우리 세율이 6%, 15% 이렇게 올라가는데 2천만 원까지를 따져보면 14%로 과세가 돼도 과세 형평에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과세 형평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도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일반적 케이스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융소득은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납세 의무가 끝났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분리과세라 그러고 결국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뭐다? 금융, 이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만 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하면 된다.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가? 요거를 좀 이해해 보자는 얘기죠. 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원천징수세율 14% 과세로 놔둬버리면 과세 형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과세, 조세 평등주의, 이것도 일종의 조세 평등주의죠. 세금의 대원칙인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때는 뭐한다? 종합과세를 통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여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번의 일반 산출세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대로 표현한 거다.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즉 뭐죠? 전체 금융소득까지 포함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같은 것들을 뺀 종합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 과표가 나오고 이 과세표준은 이미 다 금융소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금융소득이 포함된 과세표준에서 얼마를 빼요? 2천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기본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 왜 그렇죠? 이게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됐으니까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무리 종합과세 한다 할지라도 2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해 주고 그렇죠? 요 부분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같이 뭐를 적용한다?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자,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이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금융소득이 얼마?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소득이 자,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3천만 원이 포함돼서 과표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나왔다면 이 과세표준 8천은요.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 3천이 합쳐져서 8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뺀 얼마?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하겠다. 무슨 의미죠? 8천만 원 중에 금융소득이 3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 3천 중에서 2천은 14% 적용하고 그렇죠. 나머지 2천을 넘어가는 1천만 원은 다른 소득이 얼마겠어요? 5천이겠죠. 다른 소득 5천만 원에 포함시켜서 즉 6천만 원이 돼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이게 여러분 1번식이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 말을 수식으로 그대로 풀어서 표현해 준 게 그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전체 과표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14%를 과세한다.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 14% 과세하고 나머지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 초과하는 분,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글로 수식으로 표현해 주는 식이죠. 그럼 밑에는 뭐냐? 비교는 뭡니까? 비교는 뭐냐면 혹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그냥 14%만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하는 경우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동그라미 1번이 더 낮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 즉 무슨 소리냐면 최소한 원천징수 세율만큼은 기본으로 내야 된다. 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 종합소득 과표에서 뭘 빼요? 그로스업, 나중에 공부할 어떤 그 배당소득의 그로스업이 모두 포함된 자 금융소득을 전부 빼줘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남죠? 다른 소득 금액만 남아요. 즉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만 남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고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즉 뭐냐면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 2번은요 여러분 2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즉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즉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과세 방식을 2번에 갖고 온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뭐냐면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과세했을 때의 세금 부담이에요. 1번과 2번 중 보다 큰 거다. 정리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했을 때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분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기본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가 되는 게 맞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천징수 세율만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이 종합과세 금액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부담 동그라미 2번보다 항상 클 때만 적용돼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최소한의 마지노선의 세금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즉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부담보다는 이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이 클 때 의미가 있고 아무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 할지라도 이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둘 중 큰 금액 일반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얘기고 비교 산출세액은 뭐예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부담이 비교 산출세액이에요. 둘 중에 큰 것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자 이거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 무조건 종합 금융소득이 존재하는 케이스. 이건 잘 없겠죠 실무상. 그런데 어쨌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은 안 돼요. 하지만 무조건 종합 즉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배당이 있는데 얘가 우리나라 세법으로 과세된 적은 없다. 이런 게 존재할 때에는 무조건 종합 금융소득은 무조건 요 과표 안에 포함돼서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얘 정체는 2천만 원 이하거든요. 따라서 과세 형평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케이스는 과표에서 금융소득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 비영업대금액은 25%. 즉 뭐냐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겠다. 왜 그렇죠? 이 케이스의 정체성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뭐가 존재한다? 무조건 종합 금융소득, 과세되지 않은, 즉 과세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존재함으로써
요 과표에 포함이 돼 있죠. 하지만 얘의 정체성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얘를 전체 과표에서 차감해서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이 무조건 종합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